2024년 5월 어느 봄날. 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로 68살이다. 강원도 상골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평생을 식당 일하며 살았다. 남편은 10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미영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반지하월 새 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습한 반지하에서 20년을 살다 보니 관절염이 심해졌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나야. 미영이었다. 42살이 된 딸. 결혼도 안 하고 사업한다며 늘 바쁘게 사는 아이. 화려한 정장을 입은 딸이 들어왔다. 손에는 뭔가 들고 있었다. 엄마. 앉아봐. 좋은 소식이 있어. 미영이가 테이블에 팸플릿을 펼쳤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세느강, 파리의 아름다운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게 뭐니?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이번에 내 사업이 대박이 났어. 그래서 엄마한테 선물하려고. 유럽 여행.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파리를 내가 간다고? 아니, 이런 비싼 걸 괜찮겠니? 비행기 표도 비싸고. 엄마, 내가 같이 갈 거야. 일주일 동안 파리 구경 실컷 시켜드릴게. 엄마 평생 소원이었잖아. 에펠탑 보는 거. 눈물이 났다. 내 딸이, 내 미영이가 이렇게 컸구나. 엄마를 생각해주는 아이로 자랐구나. 엄마, 여권 만들어야 해. 내일 같이 가서 만들자.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파리라니. 평생 김치 담그고 된장 끓이며 살던 내가 파리를 간다니. 옆집 순례 언니한테 자랑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은 꿈만 같아서. 여권을 만들고 준비를 하는 2주 동안 미영이가 좀 이상했다. 늘 핸드폰만 보고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받았다. 한 번은 우연히 들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 있니? 아니야, 엄마. 회사 일이야. 걱정 마. 하지만 딸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졌다. 밤에 잠도 못 자는지 눈밑이 시커멓게 변했다. 그래도 나는 묻지 않았다. 딸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게 내 실수였다. 출발 전날 밤, 미영이가 내 방에 왔다. 엄마, 내일 공항에서 헤어질 수도 있어. 사람 많으니까. 혹시 나를 못 찾으면 이거 봐. 호텔 주소가 적힌 종이를 주었다. 왜 헤어져? 같이 가면 되지. 비행기에서야 같이 가지. 그냥 혹시나 해서. 엄마, 나 믿지? 당연하지. 내 딸인데. 미영이가 나를 꽉 안았다. 이상하게 오래 안고 있었다. 엄마,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내 딸. 그게 진짜 작별 인사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2024년 5월 15일.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었다. 생전 처음 인천공항에 갔다. 정말 크고 화려했다.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다. 나도 그중 한 명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비행기 안에서 미영이는 계속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왔다. 한 번 봤더니 3억. 이번 달까지. 법적 조치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보였다. 미영아, 무슨 일 있니? 돈 문제니?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비행기 모두 해야 해서 끄는 거야. 13시간의 비행. 생전 처음 먹어보는 기내식도 신기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도 신기했다.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미영이는 거의 잠을 못 잤다. 계속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딸아, 좀 자. 피곤하겠다. 엄마는 자. 나는 괜찮아.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다. 프랑스 입국 심사를 받고 나왔다. 정말 프랑스에 왔구나.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프랑스에. 첫날은 정말 행복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가니 파리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미영이가 택시를 불러 루브르 박물관으로 갔다. 모나리자를 실제로 봤다.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래도 감동이었다. 엄마, 여기서 사진 찍자. 미영이가 억지로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도 나와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싶었나 보다. 저녁은 세느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처음 먹어보는 프랑스 요리. 뭔지도 모르고 먹었지만 맛있었다. 엄마, 맛있어? 응. 정말 맛있다. 미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미영이는 또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1시간이나 안 들어왔다. 들어왔을 때 울은 것 같은 얼굴이었다. 둘째 날, 우리는 세느강 유람선을 탔다. 배 위에서 본 파리는 정말 아름다웠다. 노트르담 성당도 보이고 오르세 미술관도 보였다. 엄마, 행복해? 그럼 정말 행복해.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미영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이렇게 좋은 구경 시켜주는데. 오후에는 드디어 에펠탑으로 갔다. 정말 높고 웅장했다. 사진으로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실제로 보는 게 더 감동이었다. 엄마, 여기 벤치에 앉아서 좀 쉬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래. 다녀와. 나 여기서 에펠탑 구경하고 있을게. 미영이가 가방을 두고 갔다. 화장실이 좀 먼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30분이 지났다. 이상했다. 화장실이 아무리 멀어도 30분은 너무 길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 꺼져 있었다. 1시간이 지났다.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길을 잃었나? 사고가 났나? 주변을 돌아다니며 찾았다. 미영아, 미영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프랑스어를 못하니 물어볼 수도 없었다. 2시간이 지났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무서워졌다. 미영이 가방을 열었다. 여권, 지갑,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를 열었다. 200유로와 함께 편지가 있었다. 엄마, 용서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3억이 넘어요. 한국 집도 이미 압류됐어요. 엄마, 보험금이 3개월 뒤에 나온대요. 그때까지만 프랑스에 계세요. 호텔은 오늘까지만 결제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 용서해 주세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놓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영아, 미영아, 어떻게 이럴 수가. 눈물이 앞을 가렸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프랑스어를 모르니까. 그리고 설령한다 해도 딸이 나를 버렸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호텔로 돌아갔다. 프런트에서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내 이름을 대고 방번호를 말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체크아웃, 피니시, 노룸.
체크아웃이 됐다는 것 같았다. 짐을 찾아달라고 손짓발짓했다. 직원이 창고에서 내 캐리어를 가져다 줬다. 호텔 밖으로 나왔다. 파리의 밤거리,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나에게는 지옥 같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걸었다. 배가 고팠다. 200유로가 있었지만 얼마나 버텨야 할지 모르니 아껴야 했다. 빵집에 들어가 제일 싼 빵을 샀다. 2유로였다. 메르시. 겨우 이 단어만 알았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가 감사한가. 딸에게 버림받고 파리 길거리에 나앉은 신세인데 공원 벤치에 앉아 빵을 먹었다. 딱딱하고 맛없었다. 눈물이 났다. 빵이 짜게 느껴졌다. 밤 11시가 되자 공원이 닫는다고 나가라고 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손짓으로 알 수 있었다. 다시 길거리로 나왔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보슬비였는데 점점 굵어졌다. 다리 밑으로 들어갔다. 노숙자들이 있었다. 무서웠지만 비를 피할 곳은 여기뿐이었다. 아줌마. 한국 사람? 한국말이었다. 돌아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노숙자 차림이었다. 네,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 왜 있어요? 관광객이? 울면서 사정을 이야기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비슷해요. 10년 전에 사업하러 왔다가 망했어요. 그래도 아줌마는 딸이 버린 거니까 더 힘들겠네요. 한국 돌아갈 수도 없어요. 집도 없대요. 파리에 한인회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거기 가보세요. 주소 알려줄게요. 종이 조각에 주소를 적어줬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다. 비는 계속 왔고 추웠고 무서웠다. 캐리어를 꽉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했다. 미영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어릴 때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하던 그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한인회를 찾아갔다. 파리 15구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다. 한글 간판을 보니 울컥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맞아줬다. 또 울면서 사정을 이야기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곧 한인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장피에르라고 했다. 한국 이름은 장피로. 할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차와 김밥을 줬다. 얼마나 맛있던지. 김치도 있었다. 한국 음식을 먹으니 더 서러웠다. 딸 연락처 있어요?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프랑스 말을 못해서. 장피에르 씨가 경찰서에 같이 가줬다.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시큰둥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 같다고 했다. 할머니,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하시죠? 제가 운영하는 민박이 있어요. 일단 거기 계세요.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가세요. 민박은 작은 집이었다.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무엇보다 한국말이 통했다. 거기서 이정희 할머니를 만났다. 70살의 한국 할머니였다. 40년 전에 프랑스로 이민 왔다고 했다. 순자 씨, 많이 힘들죠? 이정희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죽고 싶어요. 딸한테 이렇게 버림받고 살 이유가 없어요. 나도 그랬어요. 40년 전에 남편이 프랑스 여자랑 바람나서 나를 버렸어요. 돈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갈 곳도 없었죠. 어떻게 사셨어요? 처음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프랑스 말도 하나씩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10년 걸려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순자 씨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김치 담글 줄 알아요? 김치요? 그럼요. 50년 넘게 담갔죠. 그럼 우리 식당에서 일해 보실래요? 김치 담그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일자리라니. 68살에 타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다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해봐요. 안 되면 그만두면 되고. 대신 일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나는 이정희 할머니의 한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갔다. 5시부터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다.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파김치. 하루에 20kg씩 담갔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 허리도 아프고 손도 고춧가루에 쓰라렸다. 하지만 일하는 동안은 딸 생각을 안 할 수 있었다. 순자 씨, 김치 맛이 정말 특별해요. 이정희 할머니가 감탄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껏 담그는 거죠. 이 맛이면 프랑스 사람들도 좋아할 거예요. 정말 그랬다. 내가 담근 김치를 먹은 프랑스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다. 새본, 새막니피크.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좋은 말인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첫 월급을 받았다. 800유로.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많지 않았지만 내가 번 돈이었다. 민박비 300유로를 내고 500유로를 저축했다.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 프랑스어도 조금씩 배웠다. 봉주르 안녕하세요. 메르시 감사합니다. 실부플레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단어 5개씩 외웠다. 3개월이 지났다. 내 김치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한국 교민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도 찾아왔다. 마담 박의 김치라고 불렀다. 어느 프랑스 음식 블로거가 와서 취재를 하고 갔다. 며칠 뒤 손님이 2배로 늘었다. 순자 씨, 이제 김치 40kg씩 담가야 할 것 같아요. 이정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말 힘들었지만 뿌듯했다. 내가 만든 김치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니. 68살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어느 날 프랑스 유명 요리 잡지 기자가 찾아왔다. 당신의 김치 비결이 뭔가요? 이정희 할머니가 통역해줬다. 시간이에요. 김치는 시간이 맛을 만들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기자가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다. 6개월이 지났다. 이제 프랑스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다. 손님들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봉주르 마담, 오늘도 김치 있어요? 위, 비앙쉬르. 네, 물론이죠. 이정희 할머니가 제안했다. 순자 씨, 내가 은퇴할 건데 이 식당 맡아볼래요? 예. 제가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식당에 정장 차림의 한국 남자가 들어왔다. 낯이 익었다. 이모님? 돌아보니 내 조카 정우였다. 여동생의 아들, 국제 변호사가 됐다고 들었던. 정우야? 내가 어떻게 여기에? 이모님 실종 신고 받고 찾고 있었어요. 인터폴까지 동원했는데 파리 한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우가 나를 꽉 안았다. 가족을 만나니 울음이 터졌다. 미영이가 한 짓 다 알아요. 이모님, 정말 힘드셨죠? 미영이는 어떻게 지내니? 한국에서 잠적했어요.
빚쟁이들 피해 도망 다니는 것 같아요. 며칠 뒤 정우가 다시 찾아왔다. 서류 뭉치를 들고 이모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모부가 20년 전에 든 종신보험 아세요? 보험. 무슨 보험? 3억 5천만 원짜리 종신보험이 작년에 만기됐어요. 이모님 명의로요. 뭐라고? 3억 5천? 미영이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모님이 해외에서 실종되면 사망 처리하고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딸이 왜 나를 파리에 데려왔는지, 왜 버렸는지. 그 돈 아직 받을 수 있어? 당연하죠.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돈을 받았다. 3억 5천만 원.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파리에 남기로 했다. 정우야, 이 돈으로 식당을 차릴 거야. 식당이요? 그래. 내 이름을 건 식당. 최순자, 이정희 할머니의 도움으로 파리 7구의 작은 건물을 샀다. 1층은 식당, 2층은 살림집으로 개조했다. 2025년 3월, 최순자가 오픈했다. 한국 전통 요리와 내 특별한 김치를 파는 식당. 오픈 첫날부터 손님이 가득했다. 한인들도 프랑스인들도 왔다. 특히 내 김치는 파리 최고의 김치로 소문났다. 미슐랭 가이드 기자들도 왔다. 마담 박, 당신의 김치는 예술이에요. 나는 이제 유창하게 프랑스어로 대답했다. 김치는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배신의 쓴맛을 견딘 사람만이 진정한 깊은 맛을 낼 수 있죠. 식당이 성공하자 한국에서도 소문이 났다. 파리에서 성공한 한국 할머니라고 인터넷 기사도 났다. 어느 날 저녁 문 닫을 시간에 누군가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영업 끝났. 말을 멈췄다. 미영이었다. 1년 반 만에 본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수척하고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엄마. 나는 차갑게 돌아섰다. 예약하셨나요? 우리 식당은 3개월 예약 대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미영이가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요. 여긴 내 일터예요. 손님들이 보고 있어요. 엄마, 제가 미친 짓을 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2층으로 와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2층 사무실. 정우도 불렀다. 미영아, 넌 날 버렸어. 타국에 말도 안 통하는 곳에 돈 때문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알아? 덕분에 난 새로운 인생을 찾았어. 정우가 서류를 꺼냈다. 미영 씨, 유기죄 사기 미수. 보험금, 편취 미수. 최대 5년 징역 가능합니다.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제발. 처벌은 안 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 할게요. 3년간 노인요양원 무급봉사. 하루 8시간. 하루도 빠지면 안 돼.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있는 내 쉼터에서 추가로 일할 거야. 쉼터요? 버려진 한국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 거야. 거기서 청소부로 일해. 보험금과 식당 수익으로 파리 외곽에 건물을 샀다. 버려진 이들의 쉼터라고 이름 지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파리에 홀로 남은 한국 노인들을 위한 곳. 무료로 머물 수 있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미영이는 매일 새벽 5시에 와서 청소를 시작했다. 화장실 청소, 마당 청소, 쓰레기 처리. 가장 힘든 일들을 했다. 처음엔 불평도 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나도 힘들었어. 내가 버렸을 때 말이 없어졌다. 쉼터에는 현재 23명의 한국 노인이 산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거나 사기당했거나 병들어 버려졌거나. 우리는 서로를 가족이라 부른다. 피는 안 섞였지만 아픔을 나눈 진짜 가족. 순자 언니, 오늘 김치 정말 맛있어요. 박 여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행복하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2025년 10월 미슐랭 가이드 발표가 있었다. 최순자 미슐랭 1스타 획득. 프랑스 언론이 난리였다. 68세에 파리에 와서 성공한 한국 할머니. 김치로 프랑스를 정복한 여인. 축하 파티를 열었다. 이정희 할머니, 장피에르, 정우, 쉼터 식구들이 다 왔다. 창밖을 봤다. 미영이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미영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는 돌아섰다. 순자 씨, 딸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정희 할머니가 물었다.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거리가 필요해요. 파리에 온 지 2년이 됐다. 최순자는 이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 중 하나다. 예약을 6개월 전에 해야 한다. 쉼터도 확장했다. 이제 50명이 머물 수 있다. 정부 지원도 받기 시작했다. 미영이는 여전히 쉼터에서 일한다. 3년 의무 봉사가 끝났지만 계속 일하고 있다. 이제는 노인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것 같다. 어제 미영이가 편지를 보냈다. 엄마,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매일 엄마를 봐도 말을 못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언젠가, 정말 언젠가 다시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편지를 읽고 한참 물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딸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르겠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김치를 담그러 간다. 파리의 아침은 아름답다. 생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다. 이제 이곳이 내 집이다. 버려진 곳에서 다시 뿌리를 내렸다. 68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딸은 잃었지만 더 큰 가족을 얻었다. 때로는 버려져야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나는 박순자. 이제는 마담 박이다. 파리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할머니. 버려진 사람들의 어머니. 내 이야기는 계속된다. 인생은 김치와 같다. 시간이 지나야 진짜 맛이 나온다. 상처받고 소금에 절여지고 고춧가루에 버무려져도 결국엔 깊은 맛을 낸다. 버려진 것 같아도 사실은 숙성되는 중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